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 주원규고요. 오늘 이게 뭐선 일이고 이렇게 새벽이 모였습니다. 네. 부익남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부익남 정태익입니다. 뭐 하세요? 준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월급쟁이 부자들 TV 너하나를 위하여 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셋이 모일 줄이야. 그러게요. 그러게요. 진짜 이게 뭐선 일이고. 되게 신기하네 나도. 네,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저도 이렇게 항상 둘씩은 이렇게 있어도 그러게요. 맞아요. 셋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아,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됐네요. 시커먼 남자 셋이서 이렇게 어색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어색하다. 두 분 연말이라 바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열심히 뭐 영상 찍고 있고 네. 또 요즘 애랑 또 시간 많이 보내려고 아. 노력하고 있는데 또 연말이잖아요. 사임당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뭐 이것저것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해야 돼요. 네,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미래를 살고 계시잖아요. 늙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닌데 네. 어떠세요? 건강 관리하세요? 저는 운동하죠. PT를 하고 있어요. PT.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맞아. 체력이 정말 급감하고 있으니까. 네. 가장 미래를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장 미래를 살고 있는.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뭐죠? 부익남님. 그 직방 TV에서 연말 특집으로 콘텐츠 페스타를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코너 중에 하나를 좀 맡았습니다. 맞아요. 거기 이제 2022년 부동산 전망에 관한 콘텐츠를 직방에서 마련을 하셔가지고 네.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기존에 종료된 컨텐츠도 있고 업로드된 컨텐츠도 있고 저희가 출연하는 특집 컨텐츠까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직방에 총출동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네. 많은 영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 너무 길게 하면은 벌써 나가실 수도 있어가지고 유튜브는 그렇죠. 저희 네. 빨리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이 키워드 5개 보내주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얘기를 해보자. 근데 그 딱 키워드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부인님. 큰일 났다. 왜요? 주제들이 네. 약하지 않더라고요. 어, 네, 맞아. 이게 뭔가 부동산 전망이지만 사실상 아주 민감한 얘기들이 많아서 네. 거의 제 생각에는 이 3명을 총알바지를 세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아까 이 촬영 전에 이 댓글을 좀 중지시켜달라 요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반응이 올지. 근데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예.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너나이님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말리더라고요. 와이프가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고. 총알바야 될 것 같아. 진정하시네요. 또 두 분이 나오시니까 두 분 뵙고 싶어가지고 저 나왔습니다. 저는 딱 보고 나 이거 모르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아니 빠져나가시려고. 빠져나가려고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초대해서 옆에서 고개 이렇게 끄덕거리고 이런 사람이지 제가 이렇게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한마디씩 끼는 게 보기에 미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키워드 5개 중에서 순위를 정했는데 최종 순위는 저희 셋이서 사전에 보냈던 순위의 평균이에요. 그래 네.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순위가 낮았던 5위 키워드부터 해서 네. 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 키워드 토크에 앞서서 지난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총평, 느낌, 소감. 네. 어떠신가요? 왜 웃으세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총평, 느낌, 소감이라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021년은 사실 되게 불안 요소들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상승을 해버려서 네. 특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감이 좀 더 컸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올해라고 해서 어떤 뭐 정책이 뭐 좀 약했거나 뭐 규제가 적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쨌든 주택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여파로 또 부득이하게 또 그 9월쯤부터 대출 규제도 갑자기 막 급작스럽게 생기면서 네. 좀 실수요자들도 막 혼란이 일어났던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나위님은요? 상고하저였잖아요. 상고하저. 그러니까 사실 저가 이제 빠졌다는 게 아니라 상승이 둔화되고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저는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시장을 매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추석 때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추석 이후로 그 헝다 이슈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타로 나왔던 게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이거가 같이 나오면서 거래가 이제 안 되는 시장이 지금까지 왔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올해 그 KB에서 지수 나오잖아요. 네. 상승률. 네. 그게 하락이 하나도 없는 주가 몇 주에 나왔어요. 네. 하락 지역 뭐 상승 지역 탑5, 하락 지역 탑5 이렇게 나오는데 하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빵 지역. 세상에. 근데 저 그건 처음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놀라웠었어요. 네.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고 부인남님 얘기하신 것 같이 실수요자분들은 조금 약간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명절 전까지는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명절 딱 이후에 아무도 거래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집 사면 왠지 호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되게 혼란스러우신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2021년 풍선 효과의 한 해가 아니었나. 그쵸. 그 뭐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는 또 오세훈 시장님 되면서 맞아요. 그거 얽히면서 한번 쐈고 또 네. 그죠. 그게 한번 슈팅이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주택에 대한 규제로 이제 오피스텔이 또 한번 쐈고, 네. 그다음에 서울에 대한 규제로 지방에 한번 쐈고, 아, 그렇네. 뭔가 이거 누른 만큼 올라가는 그런 풍선 효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네. 나중에 2021년을 봐라. 풍선 효과가 궁금하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네.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니까 좀 분위기가 다운되네. 아니 겁나서 말 조심을. 네. 약간 오세훈 시장이라고 해야 돼, 시장님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왜냐면 시장이라고 시장. 님자 붙인 괜히 오해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떻게 정계 쪽으로 아니 정치하시려고요? 오해받아. 나중에 님자 그건 버릇없다 그래. 부동산 얘기가 이런 게 너무 미묘하게 감정이나 사실 맞아요. 감정적인 것도 얽혀 있고 정치적인 것도 얽혀 있고 뭐 경제도 얽혀 있고 이러니까 너무 얘기하기가 그쵸. 어려운 어렵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21년도에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더 이제는 정말 말하기가 네. 조심스러워진 것 같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이제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동두천까지 올라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수도권 최외곽 그리고 모든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뭐 저기 서울에 집값 올라가나 보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도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고. 원래는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이 오르면 좀 지방이 조금 잠잠하고. 그러니까 원래 아니면 그런데. 반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다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풍선 효과인데 네. 이 풍선이 원래 풍선의 느낌은 터질 것 같은 건데 그죠. 안 터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계셔서 더 민감해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2년을 앞둔 현재 네. 5가지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5위 저희가 뭐 이렇게 순위를 냈는데 5번째가 이게 되게 큰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제일 약하다. 5번째 5위가 대선 및 지방선거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약하다기보다는 그 다른 키워드들 대비해서 네.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 무슨 키워드들이 있길래 지금? 네. 그러니까 5위가 이 정도라면 네, 5위가 대선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네. 아시지 아실 않을까. 수 있지 않을까. 뭐 요즘에 뭐 대선 이야기가 거의 뉴스의 뭐 반 정도이지 않을까. 그죠. 뭐 지금 후보 얘기들 나오고 공약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번 대선은 그냥 부동산 대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 게 모든 후보가 가장 1공약으로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맞아. 네. 어. 왜냐면은 뭐 관심들이 별로 없으세요. 네. 나 지금 집값 어떻게 할 거냐. 다들 이거에들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니까 네. 후보들도 그에 맞춰서 또 계속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대선이나 또 지방선거 같이 엮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방에 그 호재들이 조금 나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뭐 그게 공약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잖아요. 선거 때마다. 뭐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게 뭐 가덕도 아, 네. 얘기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뭐 옛날 선거 때 보면 나왔던 것들 뭐 KTX 어디 또 뭐 한다고 얘기하겠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맞아요. 서울의 그 호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이미 민감한데 지방 호재가 전국구로 알려질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선거 때가 제일 그거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뭐 모든 지방에 무슨 이슈 있는지 안 찾아보는데 대선 후보가 가서 여기 뭐 이거 KTX 그거 가져오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아 저기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필연적인 게 대통령 선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서울 사람도 한 표, 뭐 저기 뭐 거제도나 어디도 다 한 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 상태가 서울 사람들은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허탈한 느낌이고 지방 분들 중에는 약간 집이 있는 분들도 소외감 느끼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막 뉴스에 나오니까 내가 알기 싫어도 네. 서울에 뭐 아파트가 뭐 평당 1억을 찍었다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남의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 네. 근데 그러면서 아니, 저희도 채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댓글에 왜 지방 얘기 안 해주세요? 왜 지방 얘기 좀 맞아, 그런 해주세요? 말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게 그분들은 이제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는 관심 없냐? 우리 동네 집값 안 올라가고 이런 거 속상한데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임당이 얘기하신 것 같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방 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달래는 정책. 네. 네. 그리고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이 오랫동안 과열됐던 데는 거기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정책. 그런 게 지금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국 단위에 쏟아지는 규제 정책. 그러니까 이거는 광역기예요. 게임으로 치면은 광역기를 치고 지방에는 호재 이런 호재.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내년에 선거가 엮여 있기도 하니까 네. 지방에 완전 급등이 나오는 지역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네. 들었어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현재 스코어. 그러니까 네. 사실 이 공약이나 어떤 뭐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은 꼭 실현이 되지 않아도 네. 발표가 나고 그리고 그 특히 그 발표자의 어떤 그 권위에 따라서 네. 정말 급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는 정말 그 선거가 있는 3월, 6월 그러니까 상반기는 정말 어떻게 바뀔지 맞아. 변수가 정말 많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막 어떤 시장의 대세를 뭐 꺾어내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뭐 그 동네에 시끌벅적한 상황 뭐 네. 그런 것들이 그렇죠. 특히 네. 뭐 광역 뭐 철도라든지 뭐 고속도로 뭐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그 계획이 있어도 아 이게 되겠어?라고 뭐 하면서 사실상 지금 뭐 폐기 아니야? 뭐 이러는 정책들도 많은데 갑자기 뭐 대통령 후보가 와서 이거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그게 또 이렇게 신뢰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선 후보별로 공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컨텐츠는 사실 부익남 채널에서 네. 한번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그거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아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부익남님이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 많이 살이시네요. 아니 아니 제가 뭐 그냥 그거 정책인데 제가 아까 저 혼자 얘기하라는 거죠. 아니 저 이거 잘 몰라서 진짜로 네. 어때요?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국토보유세, 네. 기본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공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국토보유세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토라는 거는 이제 제한되어 있고 땅이라는 거는 누가 소유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뭐 공유하기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걷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주자라는 게 이 세금의 이제 뭐 취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취지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거는 좀 그 광범위하게 어떤 특정 소수보다는 좀 다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고액의 세금보다는 좀 최대한 좀 그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게 조세의 뭐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내라는 거는 저는 뭐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세금이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되는 건지 기존에 있는 뭐 여러 보유세들을 그대로 둔 상태가 아니라 뭐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없애고 그냥 이걸로 그냥 바꾸는 건지 하나로 하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금을 거의 뭐 추정치지만 한 30조 정도가 거친다고 하는데 30조면 사실 엄청 큰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종부세가 한 6조 정도 거치는데 네. 종부세 한 5배 이상을 지금 걷겠다고 어.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 국토 보유세이기 때문에 네. 뭐 빌라 조그만 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뭐 논밭을 가지고 있어도 네. 세금이 이제 다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사실 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거둔 세금 이상을 돌려주겠다라는 네. 게 또 지금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소수의 또 누군가는 또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고 네. 결국에 다수는 낸 거 이상을 또 돌려받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정책의 취지가 약간 또 흔들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주택 공급, 이게 가장 문제니까 뭐 양 후보 모두 다 지금 250만 호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제 기본주택해서 100만 호가 공급을 추진하는 게 있어요. 네. 이 기본주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중산층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라는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겠다. 그게 100만 호를 제공을 한다. 네, 100만 호를 이제 건설하겠다는 건데, 이 기본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무주택자면 누구나 이제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분양이 아니라 네. 임대죠. 임대로. 그래서 거의 원가 수준으로 그 임대료를 책정해서 네네. 뭐 지금 얘기로는 역세권의 뭐 아파트를 월 60만 원에 살게 대박. 해주겠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네. 가격은 엄청 싼 거잖아요. 네네. 뭐 보통 뭐 100만 원, 150만 원 하는 데들에 60만 원 정도로 그것도 30년 와.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가 붙을 것 같은데. 실전파들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기본주택이 공급이 되면 네. 어쨌든 뭐 시장에 영향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돈이죠, 결국에. 네. 이게 분양이 아니고 이제 공공 임대기 때문에 네. 결국에 건설 자금을 뭐 국가든지 누군가는 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지비 개념으로 월세를 받는 건데 그럼 이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자금을. 네. 뭐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네. 100만 오면은 한 얼마더라? 건설사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건설회사 출신이잖아. 300조. 300조? 네. 300조 든다고? 국토보유세 10년만 거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소득은 뭘로 줘 그럼?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연 50조예요. 네.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를 걷어도 20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또 집을 짓는 데만 300조가 들어가니까 네. 그걸 어디서 가져올 거냐.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네, 이걸 분양을 안 하니까 맞네. 돈을. 분양을 안 하고 30년간 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국가가 30년간 이 공사비를 어쨌든 부담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금리 인상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짓기 위해서 채권 발행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빌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뭐 채권을 네. 발행해서 갈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은 또 그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임대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을 또 국가가 부담을 해야 돼요. 맞네. 그 부분에 사실 더 크거든요. 네. 집이 5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 비용은 또 어디서 구할 건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네요. 네, 그 부분이 아직은 좀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된다면 진짜 역세권에 50만 원 월세로 살 수 있는 거는 네, 진짜 혁신적인 거죠.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게요? 어떻게 될지? 잘 안 보이는데요. 말해주세요. 아니,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하자. 솔직히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 몸살이지 말고 댓글 막아주세요. 아니 네. 이게 사례가 없는 사례가 아니잖아요. 했잖아. 지금 정부에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네네. LH 주도의 임대주택 확대를 했고 3080 이런 걸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거 발표한 지 지금 거의 1년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됐지를 보면 될지 안 될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이 있어도 문제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부익남님 얘기해 주신 300조가 있어도 사실 정말 이거 치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메타버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역세권에 땅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러면 그 지금 역세권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한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임대주택 토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지난한 싸움이 있겠죠. 마찰이 엄청 심하겠죠. 왜냐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도권 외곽에 그냥 빈 땅에다 하는데도 토지 보상 관련해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역세권에 서울 역세권에 그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그리고 저도 이 정책의 기본 취지는 되게 괜찮은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뭐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슨 외국에 있는 막 무슨 복지 과다 국가 막 이렇게 돼갖고 막 나라빚만 늘어나고 이럴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모델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실제로 문제는 그거를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 그것도 100만 호를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 원래 뭐든지 살수록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살수록 남은 건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이 그리고 또 임대주택이라는 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지금 임대주택 공실이 많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맞아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왜 공실이 많냐면 뭐 입지가 좋으면 들어가 살 수는 있지만 입지가 안 좋으면은 이제 안 가요. 아예. 그냥 내가 여기서 전월세 힘들게 전월세 살아도 나는 저기는 못 간다. 이런 게 있고. 왜 그럴까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거의. 그러니까 너무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위치도 그렇지만은 네. 사실상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네. 이게 민간 기업에서 정말 돈 벌자고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 많이 어떤 나요. 시공 그 퀄리티도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런 임대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관 문을 열고 나오면 네. 그냥 단지 내 그 보행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1층인데 진짜요? 네, 보통 1층을 나오면 뭐 네. 복도가 있든지 뭐가 있잖아요.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가 있어야 근데 되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그냥 밖이야. 개들이 막 산책 다니고 막 이러고 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창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예전에 LH 아파트 중에는 뭔가 좀 특이한 컨셉을 잡는다고 네. 현관문을 투명하게 아, 만들었어요. 저거 봤었어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이웃끼리 이렇게 소통하라고. 소통하고 지내고 네. 그 안에 뭐 독거노인 계시면 쓰러지면 찾을 수도 있잖아요. 보라고. 이게 말이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주거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공공이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민간 대비 조금 더 이렇게 잘 짓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맞아요. 불안 요소가 있긴 있죠. 네. 이 모든 정책이 결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고 네. 그런데 공공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면 비싸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게 지금 뭐 장난 아니죠. 공시 가격으로 100억이 넘는다. 네. 토지 가격이. 네. 그러면 2.5%인가 그래요. 아. 그러면 2억 5천. 예. 그러니까 뭐 한 2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제 매년 한 2억 5천씩 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 대비 어쨌든 상업용 건물들에서 그러니까.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정책들이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는 네.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장의 자유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취지가. 좀 이따 얘기도 할 거지만 거래절벽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뭔가 개인이 이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 많아. 대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막 규제사항 또 딴 거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뭐 할 때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뭐 내야 되고, 취득세가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주택수에 따라 다르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제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있으면 대출 받기 어려우니까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건 개인들이 하는 거고 네. 대신 그거에 대한 자유도를 높여주겠다.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완화를 하면 이제 논리는 뭐 매물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집값도 뭐 안정화될 수 있을 거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축인데 하나는 규제를 완화하는 거, 하나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근데 공급 확대는 좀 전에 부인남님이 소개해주신 이제 이재명 후보자가 내세웠던 거랑 똑같아요. 호수도 똑같아. 250만 호. 그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르죠. 왜요? 그거는
여기는 이제 국가 주도의 임대 방식 공급이고 쉽게 말하면 여기는 민간한테 맡겨서 소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 보는 시장을 보는 관점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는 국가가 주도해서 집을 250만 개를 공급을 해줄게.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될 거야 이거고요. 여기는 국가가 주도해서 250만 개 하는 게 시장의 자유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민간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려되는 것도 있죠.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 완화나 자유도를 높이는 행동들이 집값을 잡는 거랑 실제로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양도세 완화를 하면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거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거에 맞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재밌는 게 막상 이거 양도세 풀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 생각에 다주택자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오히려 더 안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게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면 뭔 짓을 해도 매물이 네. 잘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양도세 풀어주면 물건 나오고 막 집값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까봐야 안다. 그런 맞아, 정책 맞아. 실행할 때는. 다만 의사결정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는 편해지겠죠. 지금 사람들이.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시장의 자유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겠다라는 거고 공급에서 차이는 이제 안 됐잖아 이거예요. 지금까지 네. 국가에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게끔 실제로 민간에서 참여해서 네.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게끔 해줄게인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실제로 실효적일 거야 라는 입장인 거고 그 청년 원가주택 이런 개념도 있는데 청년 원가 주택이요? 예, 예. 네. 이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자하고 윤석열 후보자가 보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자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거예요. 네. 토지 임대부라는 건 뭐냐면 땅은 나라 거 그리고 이 땅을 빌려주는 거야. 땅은 우리 거야. 빌려주는 거야. 그 위에 건물은 네 거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시장이 흘러가는 거 보면은 두 분도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데가 대치 음마아파트 이런 데가 네. 건물값이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이거는. 그거 다 땅값이잖아요. 네. 근데 땅은 내 거라는 거예요. 알지? 나라 입장에선 우리 거야. 건물은 빌려줄게. 대신 너 싸게 줄게. 임대 싸게 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7년, 8년 이어온 상승장에서 사람들의 진짜 욕구는 뭐냐면 내 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나 내 거 갖고 싶어. 나도 집값 올라가는 내 친구같이 나도 내 거 갖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거를 해주겠다는 거죠. 싸게. 저 청년 원가주택은 시세 대비 뭐 30% 싸게 분양을 해줄게. 네. 대신 이거 네 거야. 대신 싸게 분양해줄게. 그리고 대출 80%까지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30% 싸게 분양하니까 나라 돈이 들어가야 되죠.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것도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팔면은 차익이 커지잖아요. 내가 네.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그거 내가 나라에서 한 30, 40% 가져갈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투하는. 공투. 그렇지. 그러니까. 네, 공투하자는 거지, 나라.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빌려줄게. 땅은 내 거고 너한테 빌려줄 게고 여기서는 너 갖고 싶지? 근데 돈 없지? 나랑 공투하자. 대신 나랑 나눠 먹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솔직히 땅은 나라가 갖고 집만 준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감가 맞는 부분은 네가 갖고 그렇죠. 자산은 내가 가질게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스탠스가 이제 다른 거죠. 그거는 좀 네. 집을 이제 네. 집은 이용하는 곳이다. 이 개념입니다. 아니 차라리 그거를 하지 반반씩 해가지고 반은 나라 거 반은 내 거 해가지고 네,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의 어떤 네. 정책의 큰 틀의 이 개념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시장 상황이나 인플레 맞아요. 때문에 네. 시세가 상승하면 불로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니까 국가가 불로소득이 생기는 부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개인에게 불로소득이 안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뭐 투기 심리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아니 근데 거죠. 땅이 정해져 있는데 국가가 그만큼 가지면 네. 그거 그만큼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에 더 프리미엄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국을 다 모든 네. 집을 다 공공 임대로 전환하면 그러니까 그런 상관이 없을 그러면은 텐데. 불로소득 자체가 주택에서 안 생길 텐데 네. 이 집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면 30년간 나는 어떤 불로소득이 안 생기는데 네. 나머지 집들에서는 불로소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나중에 뭐 20년 뒤, 30년 뒤에 이사 가려고 할 때 보면 황당한 거지. 자산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도 보면 공공임대가 네. 50%거든요. 그러면 같은 3기 신도시 안에 여기는 이 시세 차익이 전혀 없는 단지들, 옆 단지는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있는 단지들이에요. 그러면 같이 어떤 집을 얻었던 분들이 네. 20, 30년 뒤에는 자산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라는 것도 한번 좀 따져보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두- 국토 보유세를 하겠다는 거구나. 그런 개념도 것도 있죠. 있죠. 네, 그런 개념도 있는 거죠. 집값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투자자로 실제로 부동산 시장 안에 들어가서 서핑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제 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급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뭘 해도 계속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가구가 100가구, 집이 100개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그리고 원하는 상품으로. 그래야만 안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정되기가 되게 힘들고, 그러면은 공급 상황을 딱 봤을 때, 지금 딱 보이잖아요. 2, 3년 뒤가 다. 그러면은 계속 힘든 거예요, 이제. 이거 안정이. 막 뭘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분이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3기 입주를 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돼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두 양쪽 후보자 두 분 다 네.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쌓여왔던 그런 부작용과 엇박자들을 그대로 내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게 어떤 정책적 노력보다는 시장의 기본적 수급 상황이 해결되는 시점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시장 자체에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되게 웃긴 게 국토보유세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겠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근데 이걸 안 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특히 주택 시장에 내죠. 대해서. 그쵸? 네, 토지분 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게 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대선이라는 게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럼 집값 때문에 문제인데 집값에 세금이 없었냐 이거예요. 있었죠. 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국토보유세 같은 것도 새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도입되는 거죠. 네, 그냥. 이전이랑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아마 부동산 때문에 엄청 시달리다가 끝나고 네. 그 다다음 대통령은 엄청 좋을 영웅이 것이다.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다 그렇지. 다음 맞네. 9년 안에는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꿀이네 꿀이야 다 다음 때. 이거 이 두 후보 다 부동산 때문에 욕 먹겠네요. 그러니까 임대가 매매가는 모르겠어요. 네. 임대가 어려울 거야. 임대.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부동산이라는 건 공급이라는 게 뭐 뚝딱 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항상 전 정권에서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다음 정권에서 뭐 네. 할 여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 어쨌든 공급 부족이라는 건 뭐 다들 인정한 상황이라서 그냥 이 힘든 시기가 몇 년은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 부동산 세제 강화. 2021년 종부세 올랐잖아요. 2022년도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 계속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날라갔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네. 평이 많거든요. 맞아. 이제 정부에서는 뭐 2% 정도만 부과되고 나머지 98%의 국민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네. 사실 이 종부세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뭐 개인한테 부과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구가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3인 가구, 4인 가구로 생각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8에서 10% 정도의 국민들은 이 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네. 거라서 한 94만 명 정도가 내게 됐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도 많이 늘어났고 네. 60만 명이 지금 90만 명 됐고 금액도 1조 8천억 되던 게 지금 거의 5조 7천억까지인가 갔으니까 네. 세금도 지금 급등한 상태인 건 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세제 강화로 갈 거냐 아니냐는 또 이게 또 대선과도 연계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종부세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고 반대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쪽은 네. 이게 세금이 약했다. 약했기 때문에 안 잡힌 거기 때문에 세금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무서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다주택자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라서 보유세를 뭐 5에서 10%까지 막 내겠다. 뭐 내게 하고 양도세도 막 90%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넥스트 레벨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넥스트 레벨. 뭐냐면은 이거를 팔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투자한 게 좀 뭐 2015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 못난이들 좀 몇 개 있거든요. 네네. 그 이런 거 좀 정리해가지고 네. 이렇게 뭉치고 싶은데 네.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팔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팔면은 다시 못 산다고. 그렇죠. 네. 팔면은 그거만한 거를 못 사는 상황이라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 완화를 하더라도 취득세를 겁나 올려놓고 양도세 완화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너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깎아주면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 왜냐면 뭉치기를 할 것 같아. 이번에 못난이들 정리해서 네. 또 하나로 또 가는 거예요. 맞아. 또 하나로 그럼 왜냐면 가요. 지금 약간 서울이 더 싼 느낌이거든. 이런 말하면 진짜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뭐냐면 서울 싼 느낌인 이게 거 맞아요. 옆에서 올라오니까 여기가 다시 낮아 보이는 느낌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구간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뭐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감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해서 하나로 간다. 네, 서울의 4단 변신 네. 진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완전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 다시 현금으로 간다? 그리고 제로 포지션? 무주택은 제로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선택한다는 선택이 네. 그러니까 막 잘 상상이 안 돼요.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느낌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해. 그렇게 그러니까요. 했다가. 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두 분 얘기하신 것 같이 팔고 정리하는 식으로 올라오면 네. 그러면 또 이제 한 번 더 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지금 레벨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는. 근데 이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뭐 단기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이것도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오버슛이 나오면은 또 하락이 오겠죠. 네. 근데 그거가 이제 그거를 시장 관점에서 보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데 네. 그게 억지로 막으면서 너무 길어지고 네. 오히려 더 가격도 그냥 내버려뒀을 때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확 커지면서 확 올라가겠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그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매수 수요가 사라지면서 이제 조정이 오는 시기가 맞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대구 보면은 알겠어요. 대구 대구 미분양 네. 쌓인다고. 대구 보면은 딱 대구 얼마나 가봤거든요. 네. 집에 가위 걸려 있어. 아, 그거 알죠? 뭔지? 네. 집에 가위 걸려 안 팔려서. 내가 진짜 집에 가위 걸려 있는 거를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말 속이 타는 거야.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만약에 서울 수도권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음. 그럼 대구가 왜 그렇게 됐나 보면 되거든요. 네.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집을. 네. 어. 그러니까 근데 서울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서울은 이제 때려 박으려고 해도 지을 자리가 없으니까 네. 결국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속도 내는 걸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뭐 시공사보다 속도가 우선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속도 빠른 게 장땡이다. 네. 재개발 재건축은. 네. 그거 있어요. 그런 얘기.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또 슈팅이 나와서 평균 주택 가격이 올라갈까봐. 그치.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건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거를 해야죠.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그 다음번 이제
되시는 분이 네. 제가 잡았다고 부동산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풀면 욕을 엄청 엄청 먹고 먹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다음번 정권은 태평성대를 누리겠죠. 태평성대 그러니까. 누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모든 정권이다. 그러니까 할 계속 수가 뒤로 없어. 미루고 있죠. 미루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 되니까 가격이. 네. 세제 이슈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네요. 네. 지금 세금이 얼마큼 들었는지 사례를 한번 저희가 호갱 노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 네. 네. 이 세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4평형을 가지고 한번 그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호갱노노 앱에 들어가서 단지를 검색하신 다음에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은 이 보유세 예상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1년도가 지금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네. 나오고 22년도 예상 세금은 뭐 공시가격이 좀 더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700만 원 정도가 네.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부담이 된다면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부담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뭐 금액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종부세는 그 재산세를 제하고 추가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기사 보면 뭐 종부세 50만 원 나온다 네. 하는 거는 재산세를 몇백만 원 내고 추가로 5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700만 원이라는 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그래프는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이번에 이제 고지서도 나왔으니까 이 추정치 그래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내년도 예측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야, 기분 묘하겠다. 어떤가요? 세금 고지서랑 호갱노노 보면서 맞춰보면은 그죠? 야, 그대로 나왔나? 기분 묘하겠네 네. 이거 진짜. 적게 나왔네 하면서 기분 좋아할 수도 있어. 기분 좋아야 돼. 참, 진짜. 그러니까.